15. 거리는 아직 한산했다. 레비는 세레바츠키가를 걸어갔다. 정면의 문들이 닫혀있고 다들 아직 자고 있었다. 그는 발길을 돌려 다시 호텔 방으로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다. 이미 예고료는 없고 대신 주간 근무를 하는 사환이 커피를 들고 왔다. 레비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사환을 부르는 벨 소리가 울리자 그는 곧 자리를 떴다. 레비는 커피를 마시고 흰 빵을 입안에 넣으려 했지만 그의 입은 흰 빵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레비는 빵을 뱉어내고는 외투를 입고 다시 밖으로 나섰다. 그가 두 번째로 세르바츠키가의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는 9시가 지나서였다. 집안의 사람들은 이제 막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요리사는 식료품을 사러 집을 나섰다. 적어도 2시간은 더 있어야 했다. 지난 밤부터 아침까지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지내서인지 레비는 자신이 물질적인 생활 조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틀 밤이나 잠을 자지 않고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서 외투를 벗은 채 몇 시간이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기분을 맛보았을 뿐 아니라 육체를 완전히 초월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애써 근육을 놀리지 않고도 손쉽게 움직였으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다. 그는 만일 필요하다면 하늘을 날고 집의 한 모퉁이를 움직일 수도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는 남은 시간 동안 거리를 거닐며 끊임없이 시계를 쳐다보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그때 본 것을 그 후로 2번 다시 보지 못했다. 특히 학교 가는 아이들, 지붕에서 보도로 내려앉는 회청색 비둘기들, 보이지 않는 손이 진열해 둔 가루 묻힌 흰 빵, 이런 것들이 그를 감동시켰다. 이 빵과 비둘기와 두 소녀는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었다. 그 모든 일은 동시에 일어났다. 소녀는 비둘기에게 달려가다 레빈을 쳐다보며 방긋 웃었다. 비둘기는 날개를 퍼덕이며 여기저기 날아다녔고 허공에 아른거리는 눈가루 틈에서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다. 작은 창문 안쪽에서는 가꾸운 빵 냄새가 났고 뒤의 흰 빵들이 진열되었다. 레비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좋아 기쁨에 겨워 울고 웃었다. 그는 카제트니 거리와 키슬롭카를 따라 멀리 돌아서 다시 호텔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자기 앞에 시계를 놓고 앉아 12시가 되기를 기다렸다. 옆방의 사람들은 기계와 속임수에 대해 무언가 쑥덕거렸고 아침이면 을에 그렇듯 콜록콜록 기침을 뱉었다. 그들은 시계 바늘이 이미 12시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시계 바늘이 12시를 가리켰다. 레비는 현관 계단으로 나갔다. 마부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레빈을 애워싸며 레빈을 자기 썰매에 태우려고 서로 옥신각신 다투었다. 레빈은 다른 마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다음에 그들의 썰매를 타겠다고 약속한 후 한 썰매를 골라 세르바츠키가로 가라고 일렀다. 마부는 루바시카의 흰 깃을 카프탄 밖으로 꺼내어 탄탄하고 불거스레한 목을 단단히 감싼 매력적인 사내였다. 이 마부의 썰매는 높직하고 안락했다. 레비는 그와 같은 썰매를 그 후로 2번 다시 탈 수 없었다. 말도 훌륭했다. 말은 달리려고 길을 썼지만 마음만 급해 보였다. 마부는 세르바츠키가를 알고 있었다. 그는 승객에 대한 특별한 경의의 표시로 양팔을 둥글게 모으고 프루투라 말하며 현관 앞에 말을 세웠다. 세르바츠키가의 수위는 분명히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눈웃음이나 말에서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콘스탄틴 드미트리치. 레빈이 보기에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미칠 듯이 기뻐하면서도 기쁨을 감추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는 것 같았다. 레빈은 노인의 다정한 눈동자를 보고 자신의 행복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더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들 일어나셨나? 어서 들어가십시오. 그건 여기에 두셔도 됩니다. 레빈이 모자를 가지러 되돌아가려 하자 그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은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 같았다. 어느 분에게 알릴까요? 하인이 물었다. 그 하인은 신참 하인으로 젊고 멋부리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매우 선량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역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공작 부인께, 공장님께, 따님께 레빈이 말했다. 그가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마드모아젤 리농이었다. 홀을 지나가는 그녀의 곱슬머리와 얼굴에서 환하게 빛이 났다. 그가 그녀와 막 이야기를 나누려는 순간 갑자기 문 뒤에서 발걸음 소리와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마드모아젤 리농이 레빈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다가오는 행복에 대한 즐거운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왔다. 마드모아젤 리농은 발걸음을 재촉하며 그를 남겨둔 채 다른 문으로 가버렸다. 그녀가 나가자마자
세곡마루를 따라 종종 걸음을 치는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다. 그의 행복, 그의 생명, 그 자신, 아니 그 자신보다 더 좋은 것,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고 갈망해왔던 것이 종종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걷는다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이끌려 그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그는 오직 그녀의 맑고 진실한 눈동자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과 똑같은 사랑의 기쁨으로 두려운 빛을 띄었다. 그 눈동자는 사랑의 빛으로 그의 눈을 멀게 하며 점점 더 가까이에서 빛났다. 그녀는 그에게 바짝 붙었었다. 그녀는 두 손을 올려 그의 어깨 위에 얹었다.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녀는 두려움과 기쁨에 떨며 그에게 달려와 온몸을 내맡겼다. 그는 그녀를 안고 그의 키스를 갈망하는 그녀의 입에 입술을 대었다. 그녀 역시 밤새 자지 않고 아침 내내 그를 기다렸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두말없이 찬성하며 그녀의 행복을 기뻐했다. 그녀는 그를 기다렸다.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그에게 자신과 그의 행복을 전하고 싶었다. 그녀는 혼자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이런 생각에 기뻐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했다. 그러나 그녀 자신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그의 발소리와 목소리를 듣고 문 뒤에서 마드모아젤 리농이 자리를 뜨기만 기다렸다. 마드모아젤 리농이 나갔다. 그녀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 생각도 않고 또 스스로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에게 다가가 방금 전의 그 행동을 했다. 엄마에게 가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고귀한 감정을 말로 망칠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무언가 말하려 할 때마다 말 대신 행복의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였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이게 정말 진짜일까? 마침내 그는 소리 죽여 말했다. 당신이 날 사랑하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그녀는 친근한 어투와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수줍은 모습에 방긋 미소를 지었다. 사실이에요.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천천히 말했다. 난 너무 행복해요. 그녀는 그의 손을 놓지 않고 응접실에 들어갔다. 그들을 본 공작 부인은 몇 번 숨을 헐떡이더니 곧 울음을 터뜨리고는 이내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레빈이 전혀 예상치 못한 힘찬 걸음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와 레빈의 머리를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그의 뺨을 눈물로 적셨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이렇게 기쁠 수가. 이 애를 사랑해주게 난 기뻤어. 키티. 빨리도 끝냈군. 노 공작은 무심한 척하려 애쓰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레빈은 그를 돌아보는 공작의 눈동자가 촉촉하게 젖어 있음을 눈치챘다. 난 오래전부터 늘 이렇게 되길 바랐다네. 그는 레빈의 손을 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말했다. 난 이 변덕쟁이가 그런 생각을 할 때부터 아빠! 키티가 소리치며 두 손으로 그의 입을 막았다. 알았다. 말하지 않으마. 그가 말했다. 난 정말 기뻐. 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는 키티를 안고 그녀의 얼굴에, 손에, 다시 얼굴에 입을 맞추고 성호를 그어주었다. 키티가 노공작의 살찐 손에 오랫동안 부드럽게 입 맞추는 걸 보면서 레비는 지금까지 남이었던 이 남자에게 새로운 애정을 강하게 느꼈다. 16. 공작 부인은 말없이 안락의자에 앉아 미소를 지었다. 공작도 그 옆에 앉았다. 키티는 여전히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가 앉은 안락의자 옆에 서 있었다. 모두 말이 없었다. 가장 먼저 모든 것에 말을 부여하고 모든 생각과 감정을 생활의 문제로 옮긴 사람은 공작 부인이었다. 처음에는 이것이 모두에게 똑같이 이상하고 심지어 가슴 아프게까지 느껴졌다. 그럼 언제가 좋을까요? 축복식도 하고 선언식도 해야 하잖아요. 그럼 결혼식은 언제로 잡지? 어떻게 생각해요, 알렉산드로? 이 사람이 있잖아. 노 공장은 레빈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이 사람이 주인공이야. 언제로 하냐고요? 레빈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내일로 하죠. 굳이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오늘 축복식을 하고 내일 결혼식을 하는 게 어떨지. 아, 됐네. 바보 같은 소리를. 그럼 일주일 후로 하죠. 이 사람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군. 아니 왜요? 말도 안 되지. 어머니는 레빈의 이런 성급한 모습을 보고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지창금은? 과연 지창금과 그 모든 것이 꼭 있어야 하는 걸까? 레빈은 불쾌한 심정으로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지창금이니 축복식이니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혹시라도 그 모든 것들이 내 행복을 망치지는 않을까? 그 무엇도 내 행복을 망칠 수는 없어. 그는 키티를 흘끗 쳐다보고는 지창금에 대한 생각이 그녀에게 조금도 모욕감을 안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럼 그게 필요한가 보군. 그는 생각했다. 전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제 바람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는 용서를 빌며 말했다. 그럼 같이 결정하세. 축복식이나 선언식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 그건 그래. 공작 부인은 남편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자리를 떠려 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붙잡고 사랑에 빠진 청년처럼 그녀를 부드럽게 안더니 미소를 지으며 몇 번이고 입을 맞추었다. 두 노인은 잠깐 혼란에 빠졌는지 다시 사랑에 빠진 이가 자기들인지 딸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공작 부부가 나가자 레비는 약혼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이제 자제력을 되찾아 말을 할 수 있었고 또 그녀에게 해야 할 말도 많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해야 할 말과 전혀 다른 말을 내뱉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난 이것이 이미 예정된 일이라고 믿어요. 난 말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때도 그녀는 말을 멈췄다가 진실한 눈으로 단호히 그를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나 자신의 행복을 저버린 그때도 말이에요. 난 언제나 당신만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무언가에 홀려 있었죠. 이것만은 꼭 말해야 해요. 당신은 그 일을 잊을 수 있나요? 어쩌면 더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난 당신에게 용서받아야 할 것이 많아요. 당신에게 말할 것이.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한 것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에게 두 가지를 털어놓으려고 결심했었다. 하나는 그가 그녀처럼 순결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무신론자라는 것이었다. 그 두 가지를 털어놓는 것이 그로서는 무척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니, 지금 말고 나중에, 그가 말했다. 좋아요, 나중에 해요. 하지만 꼭 말해줘요.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난 모든 것을 알아야 해요. 이젠 결정된 일이잖아요. 그는 이런 말까지 했다. 날 받아들이기로 한 건가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 당신은 날 거부하지 않을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들의 대화는 마드모아젤 리농 때문에 중단됐다. 그녀는 어색하면서도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사랑하는 제자를 축하하러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가 미쳐 나가기도 전에 하인들이 축하하러 왔다. 그 다음에는 친척들이 마차를 타고 속속 도착했다. 그래야 행복한 야단 법석이 시작됐고 레비는 결혼식 다음 날까지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레비는 줄곧 거북하고 지루했지만 행복의 긴장감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는 늘 그 자신이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요구받고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했고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행복을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의 약혼이 다른 사람들의 약혼과 전혀 다를 거라고 약혼의 관습적인 조건들이 자신의 특별한 행복을 망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다. 그러나 그의 행복은 그 때문에 점점 커져갔으며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더 특별한 것이 되었다. 이제 다 함께 단과를 먹어요 하고 마드모아젤 리농이 말하면 레비는 단과를 사러 나갔다. 정말 기쁘군요. 한 번은 스비아스키가 이렇게 말했다. 꽃다발은 포민 꽃집에서 사라고 권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레비는 포민의 가게로 달려갔다. 형은 그에게 선물이며 여러 가지를 마련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테니 돈을 빌려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물도 해야 하는 거야? 그런 다음 그는 폴드 보석점으로 말을 몰았다. 이 말은 포민 꽃집과 폴드 보석점은 모스크바에 실제로 있던 상점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는 과자점과 포민 꽃집과 폴드 보석점에서 다들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보고 기뻐하며 최근에 접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행복을 축하해 주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해 줄 뿐만 아니라 전에는 그에게 냉담하고 차갑고 무관심하게 굴던 사람들까지 그를 황홀하게 쳐다보고 매사에 그를 따르고 그의 감정을 부드럽고 섬세하게 대해주고 완벽의 극치인 약혼녀를 둔 자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의 확신에 공감을 해주는 것이었다. 키티도 똑같은 것을 느꼈다. 노르츠톤 백작 부인이 더 나은 신랑감을 기대했다고 넌지시 돌려 말하자 키티는 몹시 흥분하면서 이 세상에 레빈보다 훌륭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고 확신에 찬 의조로 말했다. 결국 노르츠톤 백작 부인은 그녀의 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키티 앞에서는 늘 기쁨의 미소를 띤 채 레빈을 맞이해야 했다. 레빈이 약속한 고백은 그 시절에서 유일하게 괴로운 사건이었다. 그는 노공작과 상의하고 그의 허락을 받은 뒤 키티에게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적힌 일기장을 건넸다. 그는 당시 미래의 약혼녀를 염두에 두고 이 일기를 썼다. 그를 괴롭힌 것은 두 가지, 즉
그가 순결하지 않다는 것과 무신론자라는 것이었다. 신을 믿지 않는다는 고백은 별로 주의를 끌지 않고 지나갔다. 그녀는 신앙이 깊어서 한 번도 종교의 진리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지만 그의 표면적인 불신앙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도 상하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을 통해 그의 영혼을 전부 헤아렸고 그의 영혼 속에서 그녀가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설사 그런 상태의 영혼을 불신앙이라 부른다 해도 그것은 그녀에게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런데 다른 고백은 그녀로 하여금 슬픔에 찬 눈물을 흘리게 했다. 레빈이 내적 갈등 없이 그녀에게 자신의 일기장을 건넨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기와 그녀 사이에 비밀이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전혀 짐작도 못했고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그날 저녁 극장에 가기 전 키티의 집에 들러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 그가 초래한 돌이킬 수 없는 슬픔으로 불행에 빠진 그녀의 눈물 젖은 가련하고 사랑스러운 얼굴을 본 후에야 비로소 그는 자신의 얼룩진 과거와 그녀의 비둘기 같은 순결을 갈라놓은 10년을 깨달으며 자신이 한 짓에 몸서리를 쳤다. 가져가요. 이 끔찍한 공책들을 다 가져가요. 그녀는 자기 앞의 테이블에 놓인 공책들을 밀치며 말했다. 어째서 당신은 이런 것들을 내게 준 거죠?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하길 잘했어요. 그녀는 그의 절망 어린 표정을 가엽게 느끼며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아, 끔찍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당신은 날 용서하지 않겠죠? 그가 속삭였다. 아니에요. 용서했어요. 하지만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의 행복은 너무나 커서 그 고백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것에 새로운 음영을 더해 주었을 뿐이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는 더욱더 자신을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남자로 여겼고 정신적으로 그녀에게 더욱더 고개를 숙였으며 자신의 과분한 행복을 더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17.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만찬 때와 그 이후에 주고받은 대화의 인상을 자기도 모르게 기억 속에서 곱씹으며 쓸쓸한 호텔 방으로 돌아왔다. 용서에 관한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의 말은 그에게 짜증만 불러일으켰다. 그리스도교 교리를 자신의 경우에 적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다. 그리고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이미 오래전 이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그 자리에서 나온 말들 가운데 그의 머릿속에 가장 깊이 아로새겨진 말은 멍청하고 착한 투롭친의 말이었다. 사나이다운 행동이죠. 결투를 신청해서 죽였으니까요. 예의상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다들 그 말에 동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다 끝났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어.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눈앞에 닥친 출발과 조사 업무만 생각하며 방으로 들어가 그를 안내하는 수희에게 자기의 하인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수희는 하인이 막 나갔다고 말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차를 가져오라고 지시한 후 테이블 앞에 앉아 프롬을 꺼내고 이 프롬은 1870년에 영국에서 출간된 러시아와 유럽 대륙의 철도에 관한 프롬의 안내서를 말하는 것이랍니다. 이 프롬을 꺼내고 여행 코스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전보가 2통 왔습니다. 하인이 방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카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전보를 받아 봉투를 뜯었다. 첫 번째 전보는 카레닌이 바라는 바로 그 직위에 스트레모프가 임명됐다는 소식이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전보를 내던지고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었다. 신은 그가 파멸시키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먼저 이승을 빼앗는다. 그는 신이라는 말을 그 인명에 협력한 사람들로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신이 그 직위를 얻지 못해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것이 분명해서 화를 낸 게 아니었다. 그는 어떻게 사람들이 허풍쟁이의 요술가인 스트레모프가 결코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어째서 그들은 그 인명이 그들과 그들의 위신과 명성을 파멸시킨다는 것을 모를까?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겠지. 그는 두 번째 전보를 뜯으며 신경질적으로 중얼거렸다. 전보는 아내가 보낸 것이었다. 파란색 연필로 쓴 안나라는 서명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난 죽어가고 있어요. 부탁이에요. 제발 와줘요. 난 당신의 용서가 있어야 더 편안히 죽을 것 같아요. 그는 전보를 읽었다. 그는 경멸조로 웃더니 전보를 내던졌다. 처음에는 이것이 분명 속임수와 계략일 거라고 생각했다. 못하는 거짓말이 없군. 출산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아마 그 병이라는 게 출산을 말하나 본데. 하지만 그렇게 속임수와 개교를 부리는 목적이 뭐지? 아이를 적자로 만들고 내게 치욕을 안기고 이혼을 방해하기 위해서일까?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뭐라고 했더라? 죽어가고 있어요. 그는 전보를 다시 읽었다. 그러자 문득 전보에 적힌 말의 직접적인 의미가 그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것이 사실일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만약 정말로 그녀가 죽음을 앞둔 고통의 순간 속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속임수로 받아들여 돌아가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가혹한 행동이고 모두 나를 비난할 것이다. 게다가 내 입장에서 생각해도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표트르, 카레타를 취소해. 베테르부르크로 갈 거야. 그가 하인에게 말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베테르부르크로 가서 아내를 보기로 결심했다. 만약 그녀의 병이 속임수라면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그곳을 떠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녀가 정말로 위독하여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를 보려는 것이라면 그는 살아있는 그녀를 만날 경우 그녀를 용서할 것이고 늦게 도착할 경우 마지막 의무를 다할 것이다. 그는 가는 내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열차에서 하룻밤을 보낸 탓에 피로와 불길함을 느끼며 아침 안개에 쌓인 텅 빈 넵스키 거리를 따라 마차를 타고 갔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앞만 바라보았다. 그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앞으로 이를 상상할 때마다 그녀의 죽음이 그가 처한 모든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해 주리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빵집들, 문이 잠긴 상점들, 야간 마차들, 보도를 쓰는 수의들이 그의 눈에 아른거렸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 자신이 감히 바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바라게 되는 것 등에 대한 생각을 지우려 애쓰면서 이 모든 것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는 현관 계단 앞에 이르렀다. 상마차 한 대와 마부가 졸고 있는 카레타 한 대가 마차 승강장에 서 있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현관 안으로 들어서며 결심을 뇌 깊숙한 곳에서 꺼내듯 하여 그것을 확인하였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속임수일 경우 조용히 무시하고 떠날 것, 사실일 경우 예의를 지킬 것. 알렉사이 알렉산드로비치가 벨을 누르기도 전에 수위가 문을 열어주었다. 수위인 페트로프, 일명 카피토니치는 낡은 프로코트에 넥타이를 매지 않고 슬리퍼를 신은 괴상망측한 행색을 하고 있었다. 마님은 어때? 어제 무사히 해산하셨습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그 자리에 섰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그녀의 죽음을 얼마나 간절히 바랐던가를 분명히 깨달았다. 건강은? 코르네이가 모닝 에어컨 차림으로 계단에서 뛰어내려봤다. 그가 대답했다. 아주 안 좋습니다. 어제 의사 선생님께서 진찰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짐을 들여놔. 알렉사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말했다. 그는 아직 죽음이라는 희망이 남아있다는 소식에 약간 안도를 느끼며 대기실로 들어갔다. 옷걸이에 군인 외투가 걸려 있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그것을 알아채고 물었다. 누가 와 있지? 의사 선생님 3파 그리고 브론스키 백장님이 계십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안으로 들어갔다. 응접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의 발소리에 안나의 방에서 연보라색 리본이 달린 모자를 쓴 3파가 나왔다. 그녀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에게 다가와 죽음을 눈앞에 둔 허물없는 태도로 그의 손을 잡고 침실로 데려갔다. 아, 고마워라. 오셨군요. 마님은 계속 주인님 얘기만 하고 계세요. 그녀가 말했다. 어서 얼음을 줘요. 침실에서 명령조로 말하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안나의 방으로 들어갔다. 테이블 옆에 놓인 낮은 의자에 브론스키가 옆으로 비켜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있었다. 그는 의사의 말소리에 벌떡 일어나 얼굴에서 손을 떼다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를 보았다. 안나의 남편을 본 그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마치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기라도 한 듯 목을 움츠리며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자신을 억제하며 일어서서 말했다. 이 사람이 죽어갑니다. 의사들 말로는 가망이 없답니다. 전 전적으로 당신의 처분에 따르겠지만 이곳에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전 다만
브론스키의 눈물을 보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정신적 혼란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그런 정신적 혼란. 그래서 그는 얼굴을 돌린 채 브론스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황급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침실에서 무언가 말하는 안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랑하고 활기차고 억양도 매우 또렷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침실에 들어가 침대로 다가갔다. 그녀는 그가 있는 쪽으로 얼굴을 돌린 채 누워있었다. 뺨은 발갛게 홍조를 띠고 눈동자는 반짝반짝 빛나고 윗돌이 소매 밖으로 나온 작고 하얀 손은 담요 끝자락을 돌돌 마면서 손장난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건강하고 생기 있을 뿐 아니라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기분에 잠겨 있는 듯했다. 그녀는 유난히 정확하고 감정이 풍부한 억양으로 빠르게 낭낭하게 말을 했다. 왜냐하면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말이에요. 알렉세이는 날 거부하지 않을 테니까요. 나도 잊었고 그이도 용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이는 왜 오지 않는 거지? 그이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이는 자기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아,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어서 물을 줘요. 아, 그것은 그 아이에게, 내 딸에게 해로울 거예요. 아, 좋아요. 그럼 딸아이에게 유모를 붙여줘요. 그래요. 나도 찬성이에요. 그렇게 하는 편이 더 좋을 거예요. 그이는 돌아올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 괴로워하겠죠. 아기를 데려가요. 안나 아르카지 예브나, 주인님이 오셨어요. 여기 주인님이 계세요. 산파는 그녀의 주의를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에게 돌리려 애쓰며 말했다.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안나는 남편을 보지 않은 채 계속 말했다. 아기를 데려와요. 내 딸을 데려와요. 그이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이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건 당신이 그이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아무도 그를 몰랐어요. 오직 나만 알았죠. 그런데 그것이 내게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눈은요, 당신도 알아야 해요. 세로자의 눈과 똑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못 보겠어요. 세로자는 식사를 했나요? 다들 잊을 거예요. 난 알아요. 하지만 그 애는 잊지 않을 거예요. 세로자를 구석방으로 데려가고 마리에트에게 그 아이와 같이 자라고 해야 해요. 갑자기 안나는 몸을 움츠리며 입을 다물었고 마치 주먹질을 예상한 듯, 그리고 그것을 막기라도 하려는 듯 겁에 질린 채 두 손을 얼굴 앞으로 들어 올렸다. 그녀는 남편을 알아보았다. 아니야. 그녀는 입을 열었다. 난 그이가 무섭지 않아. 내가 무서운 건 죽음이야. 알렉사이, 이리 와요. 이렇게 서두르는 건 내게 시간이 없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예요. 이제 곧 열이 오르면 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 난 이해할 수 있어요. 뭐든 이해하고 뭐든 볼 수 있어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주름진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아랫입술이 들들 떨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격정과 계속 싸우며 가끔씩 아내에게 눈길을 던질 뿐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시선을 돌릴 때마다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동적이고 매혹적인 부드러움을 띤 채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와 마주쳤다. 기다려요. 당신은 몰라요. 조금만 기다려요. 기다려봐요. 그녀는 생각을 가다듬으려는 듯 말을 멈췄다. 그래요. 그녀가 말하기 시작했다. 네, 그래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나에게 놀라지 말아요. 난 아직 예전 그대로예요. 하지만 내 안에 다른 여자가 있어요. 난 그녀가 무서워요. 그녀는 그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난 당신을 증오하려 했고 예전에 있던 그녀를 도저히 잊을 수 없었어요. 그 여자는 내가 아니에요. 지금의 내가 진짜예요. 온전한 나라고요. 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알아요?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저 남자에게 물어봐요. 난 지금 느껴요. 여기에 내 손 위에 내 다리에 내 손가락에 무거운 것들이 있어요. 여기 손가락은 어떻고요? 엄청 크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곧 끝날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 날 용서해요. 깨끗이 용서해줘요. 난 무서운 여자예요. 하지만 부모가 내게 말했어요. 그 거룩한 순교자는 그 여자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그 여자는 나보다 더 나쁜 여자였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안나는 이집트의 성 마리아를 떠올리고 있다. 이집트의 성 마리아는 정교에서 매우 존경받는 15세기의 성녀다. 장녀였던 마리아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후 이집트 사막으로 추방당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40년 이상 고독과 참회 속에서 살았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 마리아를 말하는 거랍니다. 그 여자는 나보다 더 나쁜 여자였대요. 나도 로마로 가겠어요. 그곳에 광야가 있어요. 그럼 난 아무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세로자만 데려가고 아기는 아니
당신은 용서하지 못할 거야. 나도 알아요. 그런 짓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아니야, 가버려요. 당신은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열이 오른 한 손으로는 그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그를 밀쳤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정신적 혼란은 점점 심해져 이제 그것과 싸우기를 그만둘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자 불현듯 그는 정신적 혼란이라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새로운 행복을 느닷없이 안긴 정신적 행복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 따르고자 했던 그리스도교 율법이 그에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명령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수에 대한 사랑과 용서라는 기쁜 감정이 그의 영혼을 채웠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팔꿈치 안쪽에 머리를 얹었다. 그녀의 팔은 웃옷을 통해 그를 불로 태웠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흐느꼈다. 그녀는 머리가 점점 벗어지는 그의 머리를 안고 그에게로 몸을 붙이며 오만한 긍지가 어린 눈을 들었다. 여기 거위가 있어요. 난 알아요. 이제 모두 안녕. 다시 그들이 왔어요. 그들은 왜 떠나지 않을까요? 자, 내 외투를 벗겨줘요. 의사는 그녀의 두 손을 떼고 그녀를 조심스럽게 베개 위에 눕힌 후 어깨까지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녀는 고분고분하게 반드시 눕고는 빛나는 눈으로 앞을 응시했다. 한 가지만 기억해줘요. 내게 필요한 건 오직 용서뿐이라는 걸.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예요? 그녀가 문과의 브론스키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이리 와요. 이리 오라니까요. 이분에게 손을 내밀어요. 브론스키는 침대 끝으로 다가오더니 그녀를 본 후 다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얼굴을 보여줘요. 이분을 봐요. 이분은 성자예요. 그녀가 말했다. 손을 치워요. 얼굴을 보이라니까요. 그녀는 화를 내며 말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이 사람의 얼굴을 보여줘요. 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고통과 수치로 인해 무섭게 변한 브론스키 얼굴에서 두 손을 떼어냈다.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요. 용서해줘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쏟아지는 눈물을 억누르지 못하고 브론스키에게 손을 내밀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됐군요. 다리를 조금만 뻗겨해줘요. 그렇게 해요. 좋아요. 이 꽃들은 어쩜 이렇게 멋이 없을까? 전혀 제비꽃 같지 않아요. 그녀는 벽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은 언제 끝나나요? 내게 모르핀 주사를 놔줘요. 의사 선생님, 모르핀을 주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녀는 침대 위에서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안나의 의사와 다른 동료 의사들은 이것이 산용열이며 이 병에 걸릴 경우 100명 중에 99명은 죽는다고 말했다. 하루 종일 열과 헛소리와 의식불명이 계속되었다. 자정 무렵 환자는 감각도 느끼지 못한 채 누워 있었고 맥박도 거의 뛰지 않았다. 사람들은 매 순간 임종을 기다렸다. 브론스키는 집으로 돌아갔으나 다음날 아침 안나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대기실에서 그를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 남아주십시오. 안나가 당신을 찾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는 브론스키를 직접 아내의 방으로 안내했다. 동틀 무렵 안나는 흥분, 생기, 말과 생각의 민첩함을 다시 찾았으나 또다시 의식불명에 빠지고 말았다. 사흘째 되는 날도 똑같았다. 그런데 의사는 가망이 있다고 말했다. 그날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브론스키가 앉아있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브론스키는 변명할 때가 닥쳤음을 느끼며 말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도 몹시 괴롭겠지만 내 말을 믿어주십시오. 난 훨씬 더 끔찍합니다. 그는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그의 손을 잡았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꼭 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난 나 자신을 이끌었고 앞으로도 이끌 감정에 관해 당신에게 설명해야만 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난 이혼을 결심했고 이미 그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숨김없이 말하겠습니다. 소송 절차를 밟기 시작했을 때 난 주저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당신에게 고백하죠. 난 당신과 아내에게 복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전보를 받은 후 난 여전히 똑같은 감정을 품고서 이곳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할까요? 난 그녀가 죽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을까 말까 망설이며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아내를 본 후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행복이 내게 나의 의무를 보여주었습니다. 난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다른 뺨까지 내밀고 싶습니다.
내게서 카프탄을 앗아가는 사람에게 루바시카까지 건네주고 싶습니다. 난 하나님에게 그저 그분이 내게서 용서의 행복을 빼앗지 않기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의 맑고 평온한 시선이 브론스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것이 내 입장입니다. 당신은 날 진흙탕 속에 찌빠을 수도 있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난 아내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당신에게도 결코 비난의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말을 계속했다. 내 의무는 내 앞에 분명하게 제시됐습니다. 난 그녀와 함께 있어야 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을 보고 싶어하면 당신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떠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일어섰다. 그러자 흐느낌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브론스키는 일어나 구부정한 자세로 홀깃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압도되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감정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세계관으로는 아예 도달할 수도 없는 지고한 무언가라고 느꼈다. 18.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와 대화를 나눈 후 브론스키는 카레닌가의 마차 승강장으로 나왔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힘겹게 떠올렸다. 그는 자신이 수치와 모욕을 입은 죄인이라고 자신의 죄를 씻을 가능성마저 빼앗긴 존재라고 느꼈다. 그에게는 자신이 지금껏 그토록 당당하고 편안하게 걸어온 궤도에서 이탈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자기 생활의 모든 습관과 규범이 완전히 거짓되고 부적절한 것으로 보였다. 남편, 지금까지는 불쌍한 존재로 브론스키의 행복에 우연히 끼어든 다소 우스꽝스러운 방해물로 생각되던 배신당한 남편이 갑자기 그녀의 부름을 받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굴종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높은 곳까지 들어 올려졌다. 그리고 그 정상에서 남편은 사악하고 위선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선하고 정직하고 위대한 존재로 모습을 드러냈다. 브론스키는 그 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갑자기 역할이 뒤바뀌었다. 브론스키는 그의 지고한 위치와 자신의 굴종적 위치, 그의 정당성과 자신의 부정을 느꼈다. 남편은 슬픔 속에서도 관대한 데 반해 자신은 기만 속에서 비열하고 보잘것없이 보였다. 그러나 자신이 부당하게 경멸했던 사람 앞에서 느끼는 자신의 비열함에 대한 자각은 그의 슬픔에서 작은 일부만을 차지했다. 지금 그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불행하다고 느끼는 까닭은 최근 차갑게 식은 줄로만 알았던 안나에 대한 열정이 그녀를 영원히 잃었음을 깨닫게 된 지금에 와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안나가 아픈 동안 그녀의 모든 것을 보았고 그녀의 영혼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자 자신이 지금껏 그녀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더욱이 그녀를 알고 그녀에게 마땅히 주었어야 할 사랑으로 그녀를 사랑하게 된 지금 그는 그녀 앞에서 수치스러운 꼴을 보이고 그녀의 마음속에 그에 대한 치욕적인 기억만을 남긴 채 영원히 그녀를 잃은 것이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무안해하는 자기의 얼굴에서 두 손을 떼어 놓았을 때 우스꽝스럽고 창피했던 자신의 처지였다. 브론스키는 카레닌가의 마차 승강장에 영락한 사람처럼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상마차를 불러드릴까요? 수위가 물었다. 그렇지, 상마차를 불러줘. 사흘 밤을 새우고 집으로 돌아온 브론스키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엎드려 두 팔을 포개고 그 위에 머리를 묶고서 잠이 들었다. 머리가 무거웠다. 이미지와 기억과 기묘하게 짝이 없는 상념들이 대단히 빠르고 선명하게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때로는 자신이 환자를 위하여 숟가락에 넘치도록 따르던 약이, 때로는 산파의 하얀 손이, 때로는 침대 앞의 마룻바닥에 있던 알렉사이 알렉산드로비치의 기묘한 자세가 나타났다. 어서 자, 잊어. 그는 피곤하여 자고 싶을 땐 그적시 잠을 잘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의 평온한 확신을 품고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실제로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그는 망각의 10년 속으로 빠져들었다. 무의식적인 삶의 바다의 물결은 이미 그의 머리 위까지 차올랐다. 바로 그때 강한 전하가 몸속에 흘러들기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그가 소파의 스프링 위에서 온몸이 펄쩍 뛰어오를 정도로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두 팔로 몸을 지탱하며 무릎을 짚고 벌떡 일어났다. 그는 조금도 자지 않은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1분 전까지 그의 머리를 내리누르던 무거움과 사지의 나른함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당신은 날 진흙탕 속에 짓밟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말을 듣고 눈앞에서 그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열 때문에 생긴 홍조와 빛나는 눈동자를 지닌 안나의 얼굴, 다정하고 애정어린 눈길로 그가 아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를 바라보는 안나의 얼굴을 보았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그의 얼굴에서 손을 떼어낼 때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워 보이던 그 자신의 모습도 보았다. 그는 다시 다리를 쭉 뻗고 조금 전의 자세로 소파에 몸을 던진 후 눈을 감았다. 자라니까. 그는 속으로 같은 말을 되뇌었다. 하지만 눈을 감자 안나의 얼굴이 그 잊지 못할 경마전의 그날 밤 모습 그대로 더 또렷하게 보였다. 그런 일은 이제 존재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기억에서 그 일을 지우고 싶어 해. 하지만 난 그것 없이 살 수 없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화해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화해할 수 있지? 그는 소리내어 말했고 무의식적으로 이 말을 되풀이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말의 반복은 그의 머릿속에서 바글대는 듯 느껴지는 새로운 이미지와 기억의 발생을 억제했다. 하지만 말의 반복은 상상력을 그다지 오래 억누르지 못했다.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 다시 한번 아주 빠른 속도로 잇따라 떠올랐고 그와 함께 얼마 전의 치욕도 떠올랐다. 손을 치워요. 안나의 목소리가 말한다. 그는 손을 뗀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에 어린 수치스럽고 아둔한 표정을 느낀다. 그는 조금도 희망이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잠을 이루려 애쓰며 계속 누워 있었다. 그리고 어떤 상념에서 우연히 떠오른 말들이 새로운 이미지의 발생을 막아주기를 바라며 그 말들을 속삭이듯 계속 되뇌었다. 그는 들었다. 아니, 기이하고 광기 어린 속삭임으로 반복되는 그 말이 들렸다.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향유하지도 못했어. 가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향유하지도 못했어.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미친 걸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럴지도. 도대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미치는 걸까? 도대체 왜 자살을 하는 거지? 그는 혼자 묻고 대답했다. 그러다 눈을 떴을 때 그는 깜짝 놀란 눈으로 머리 옆에 놓인 자수 쿠션을 바라보았다. 그 쿠션은 형수인 바레아의 작품이었다. 그는 쿠션의 수를 만지작거리며 바레아에 대해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것에 대해 기억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상관없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다. 아니야, 자야 해. 그는 쿠션을 끌어와 그것에 머리를 묻었다. 하지만 눈을 계속 감고 있는 것에도 노력이 필요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난 모든 게 끝났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떻게 할지 곰곰이 생각해야 해. 뭐가 남았지? 그의 생각은 안나에 대한 사랑을 벗어나 생활의 문제 속으로 빠르게 질주했다. 야망, 세르프홉스키, 사교계, 궁정. 그는 그 어느 곳에도 생각을 모을 수 없었다. 전에는 이 모든 것이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프로코트를 벗고 허리띠를 풀었다.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숨을 쉬기 위해 털이 덥수룩한 가슴을 젖히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미치나 보군? 그는 되뇌었다. 이래서 자살을 하는 거야. 수치를 면하려고. 그는 천천히 말을 덧붙였다. 그는 문으로 다가가 문을 잠갔다. 그러고는 시선을 고정하고 이를 낚는 채 테이블로 다가가 권총을 집어들었다. 그는 권총을 살펴본 후 장전을 하고 생각에 잠겼다. 2분 동안 꼴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는 권총을 쥔 채 꼼짝도 않고 서서 생각했다. 물론 그는 마치 논리적이고 지속적이고 분명한 사유 과정이 그를 의심할 바 없는 결론으로 이끈 것처럼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사실 그에게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이 물론은 그가 이 1시간 동안 이미 수십 번이나 되풀이한 똑같은 범주의 기억과 관념을 또다시 반복한 결과에 지나지 않았다. 영원히 잃어버린 행복에 대한 기억도 똑같았고 앞으로 인생에 닥칠 것들이 모두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똑같았고 자신의 수치에 대한 자각도 똑같았다. 이런 관념과 감정의 연속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그는 자신의 생각이 다시 그 기억과 상념의 매혹적인 원을 따라 세 번째로 돌기 시작하자 이렇게 되뇌었다. 그리고는 왼쪽 가슴에 권총을 대고 그것을 주먹으로 콱 움켜쥐기라도 한 듯 갑자기 손을 세차게 들더니 방아쇠를 당겼다. 그는 총성을 듣지 못했지만 가슴에 입은 강한 일격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는 테이블 가장자리로 잡으려 애쓰다 권총을 떨어뜨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놀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활처럼 구부러진 테이블 다리와 휴지통과 호랑이 가죽 깔개를 밑에서 보면서도 그곳이 자기 방인지 몰랐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응접실을 돌아다니는 하인들의 발소리에 그는 정신을 차렸다. 그는 안간힘을 다해 생각을 집중하다 자신이 바닥에 있는 것을 깨달았고 호랑이 가죽에 묻은 피를 보며 자신이 자살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멍청하기는 실패했잖아. 그는 권총을 찾으며 중얼거렸다.
권총이 그 옆에 있는데도 멀리서 그것을 찾았다. 계속 권총을 찾던 그는 다른 쪽으로 몸을 뻗다 균형을 잃어 그만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말았다. 구렛나룻을 기르고 세련미가 넘치는 그의 하인은 종종 친구들에게 자신의 신경이 약하다고 불평을 하곤 했는데 바닥에 쓰러진 주인을 보자 어찌나 놀랐는지 주인이 피를 흘리도록 둔 채 도움을 청하러 밖으로 뛰쳐나가고 말았다. 1시간 뒤 형수인 바랴가 도착했다. 그녀가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 불러온 의사 3명도 동시에 도착했다. 그녀는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부상자를 침대로 옮기고 그를 간호하기 위해 그 집에 남았다.